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EEG Biomarkers Analysis in Different Cognitive Impairment After Stroke on Exploration Study이고, 뇌졸중 후의 인지장애에 대한 EEG 바이오마커를 찾는 내용의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5월에 Frontiers in Neurology에 게재되었고,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Q2급 저널에 속합니다. Q2급이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새로 하게 될 연구 주제가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데, 관련해서 최근 논문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가 기존에 바이오마커를 찾는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이 논문도 마침 바이오마커를 찾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뇌졸중과 관련한 첫 논문으로 읽는데 부담이 덜할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연구와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뇌졸중 사망률이 예전보다 급격히 감소하긴 했지만, 뇌졸중 환자의 30%가 후유장애를 겪습니다. 그 중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인지장애를 PSCI라고 하는데, 실행 기능과 관련한 장애가 PSCI의 주요 핵심 증상으로 밝혀졌습니다. PSCI는 심각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되는데, 저희가 인지장애 하면 주로 떠올리는 치매는 이 중증 PSCI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PSCI는 실행기능장애가 핵심 증상인 만큼 여러 연구들을 통해 PSCI를 진단받은 사람은 신체 기능과 관련된 재활 결과가 좋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재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PSCI를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PSCI의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PSCI 평가에는 MMSE나 모카와 같은 설문지 기반 신경심리학적 평가, 그리고 EEG와 같은 바이오마커 기반의 평가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설문지 기반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만, 바이오마커 기반의 평가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QEEG, ERP, FNIRS 등 다양한 바이오마커 기반 모니터링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EEG는 낮은 비용, 높은 사용성, 그리고 쉬운 셋업 등의 특징으로 인해 임상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FNIRS나 fMRI에 비해 일반화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PSCI를 보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PSCI는 아직까지 중증도를 분류하는 데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장애가 없는 건강한 대조군과 PSCI 환자군의 비교를 통해 EEG가 인지장애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는 총 32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한 대조군이 8명이었고 나머지 24명은 뇌졸중 환자인데, 모든 환자들은 의식이 뚜렷했으며 뇌졸중 이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환자 그룹은 인지장애 정도에 따라 다시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중 8명은 경미한 인지장애, 8명은 중등도 수준의 인지장애, 8명은 중증 인지장애 환자였습니다. 환자들의 뇌졸중 중증도 및 인지기능은 아래의 세 가지 평가를 통해 진단되었습니다. 브룬스트롬 단계는 뇌졸중 환자들의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6개 혹은 7개의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가 브룬스트롬을 나타낸 건데요. 1단계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2단계는 반사적인 움직임만 있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단계, 3단계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 근육의 강직도가 높아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 4단계는 강직도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는 단계, 5단계는 강직도가 거의 사라지고 정상적인 움직임이 더 많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고, 6단계부터는 거의 정상적인 운동 기능을 회복했다고 판단합니다. 본 연구의 뇌졸중 환자들은 모두 5단계 이하로 판단되었고, 이는 환자들이 모두 신체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카 테스트는 이전에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테스트이고 30점 만점에 25점보다 높을 때 정상 인지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본 연구에 참가한 모든 환자들은 25점 이하의 점수였기에 모두 인지 기능에 장애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IHSS는 뇌졸중의 심각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42점 만점이고 3점 이하는 경미한 뇌졸중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을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고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4에서 15점은 중등도 수준의 뇌졸중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회복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회복을 확신할 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을 통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16점 이상은 중증의 뇌졸중으로 일상생활을 거의 수행하기 어렵고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본 연구의 모든 환자들은 3에서 16점에 속하며 16점은 중증 중에서도 가장 약한 단계이므로 모든 환자들이 뇌졸중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레스팅 스테이트의 EC 데이터를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정확히 몇 초를 측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44채널의 전극 캡을 통해 2kHz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1020 시스템의 위치와 일치하는 19개의 채널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기준 전극은 FCZ로 설정하였으나 더 나은 신호의 품질을 위해 A1 및 A2 전극으로 재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라인 노이즈를 제거하고 0.1에서 120Hz로 밴드 패스해 주었으며 ICA를 통해 아티팩트를 제거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EEG 특징으로 PSD와 PLI를 추출하였습니다. PSD는 FFT를 사용하여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의 5가지 주파수 범위로 분해하여 각 주파수 범위에 대한 평균 전력을 계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LI는 신호 사이의 위상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값이 클수록 두 신호 간의 위상 동기화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PLI는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연결성 지표 중 PLI를 선택한 이유는 PLI가 공통 소스의 존재에 대한 경고성을 높이는 지표이면서 볼륨 컨덕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상, 경도, 중등도, 중증의 4가지 인지장애 그룹에 대한 PSD 결과입니다. 중증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전두엽 쪽에서 큰 델타 파워가 나타났고 정상 그룹과 경도 그룹은 센트럴 영역에서도 높은 값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증 그룹의 경우 다른 그룹과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PSD 값의 하한 값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타 파워를 살펴보면 경도 그룹과 중등도 그룹은 양쪽 중앙 두정엽 영역에서 높은 값이 나타났고 정상 그룹과 중증 그룹은 오른쪽 후두엽에서 높은 PSD가 나타났습니다. 중증 그룹의 경우 오른쪽 전두엽에서 특히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도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한 값이 0.0으로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알파의 경우 전체적으로 토포맵을 봤을 때 세타 대역과 유사해 보이는데 이 PSD의 값 자체가 작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중등도 그룹에서 세타 대역의 두정엽 영역에서 PSD가 크게 나타났었는데 알파 대역에서는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베타 파워를 확인해보면 경도 그룹에서 양쪽 두정엽 영역에서 크게 나타났던 세타 파워의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도 그룹에서 두정엽 영역이 알파 파워가 현저히 작았었는데 베타 PSD는 다시 큰 값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그룹에서 PSD의 값 자체가 다시 세타 파워 수준으로 커지고 전체 내영역 중 전두엽 영역에서만 강한 PSD가 나타납니다. 감마 파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마 파워는 델타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중증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전두엽 중심 영역에 높은 PSD 값이 많이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PSD 결과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델타, 감마가 유사한 토포맵,
그리고 세타, 알파, 베타가 유사한 토포맵을 보였고 델타와 감마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으며 주로 전두엽 영역에서 차이가 났고 세타, 알파, 베타파의 경우 주로 중앙 및 두정엽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확인한 PSD 결과를 더 정량화하기 위해 여러 그룹의 평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원웨이 아노바와 사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요. 이 그래프와 표가 결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보시면 좀 이상한 걸 느끼시겠지만 이 그래프의 경우 Y축의 값만 조금씩 다르고 이 5개 대역에 대한 그래프가 모두 같고 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F의 값과 이 P 값도 모두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역에서의 통계 결과가 똑같다는 게 좀 이상하고 이 PSD 값이 표현된 이 점의 개수도 표현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각 그룹이 8개씩 점이 찍혀야 하고 채널 기준으로 했을 때도 19개 채널을 썼기 때문에 19개의 점이 찍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사실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고 싶은 건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제시한 이유를 조금 추정해 보자면 앞에서 보여드린 PSD 토포맵에서 이 그룹별, 주파수 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 내 영역들이 있었는데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룹 간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PLI에 대한 결과입니다. 순서대로 A가 건강한 대조군, B가 경도, C가 중등도, D가 중증 인지장애 그룹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산출한 PLI를 바탕으로 펑셔널 커넥티비티 서클을 그린 것인데 이어진 선의 색깔이 붉을수록 연결성이 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커넥티비티 서클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증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붉은 선이 많아 연결성이 아주 강하고 중등도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전반적으로 연결성이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 대조군의 결과를 바탕으로 뇌졸중 그룹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강한 연결성을 나타내는 채널을 논문의 해석을 바탕으로 전국 배치도에 제가 따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모든 그룹에서 중앙 및 두정엽 쪽에서 연결이 강하거나 약하게라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인지에 대한 주요 프레임이 뇌졸중 환자에게도 유지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또 인지장애 정도에 따라 연결성 패턴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EEG 바이오마커가 뇌졸중 환자의 인지저해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PSD와 연결성 분석 결과 인지 정도에 따라 주파수 대역의 PSD 값과 연결성 패턴이 다르게 나타남을 통해 EEG 특징이 인지 정도를 구분해내는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뇌졸중 이후 인지 저하의 조기 발견 및 진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을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꽤 많았습니다. 우선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했고 논문 내에서 mild, moderate, severe이라는 단어를 인지장애의 관점과 뇌졸중의 심각성 관점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읽으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겨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과 부분에서 이 그래프나 표를 아주 불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하나하나 그 의미를 유추해 나가면서 읽어야 했는데 그래서인지 결과 해석이 좀 더 힘들었고 또 통계 결과가 주파수 대역별로 차이가 전혀 없었는데 사실 그런 경우를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졌었고 혹시나 만약 결과가 정말 그렇게 나왔다면 그에 대한 고찰이나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